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지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신경과 학회와 함께하는 신경계 질환 강좌입니다. 오늘 주제는 파킨슨병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1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채널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브나 많은 자료들에서 파킨슨병이 강의가 이루어졌었고 또 설명들이 많이 방송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어 파킨슨병의 기본 개념과 또 파킨슨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걸리더라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생활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고 먼저 파킨슨병에 대한 간단한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이 채널에서도 많이 다뤄졌지만 파킨슨병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환자분 입장 또는 아직 걸리지 않는 사람에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내가 생활 수칙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들은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제 손이 떨리면 그게 파킨슨병이다라고 가장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이 떨리는 그 질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손떨림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파킨슨병이 아닌 다른 본태 떨림이나 일부 수전증이라고 불리는 다른 질환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킨슨병에서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떨림이기 때문에 이 떨리는 질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떨리는 것 환자분들이 걱정이 돼서 파킨슨병을 확인해 보고자 병원에 많이 내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떨림의 원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료를 보고 이게 그냥 단순한 수전증인지 아니면 혹시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우리가 치매랑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면이 있는데 파킨슨병은 치매와 비슷하게 퇴행성 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뇌 세포가 빨리 이렇게 노화되고 돼서 생기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가장 이제 흔한 게 우리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불리는 치매가 가장 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흔한 질환이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을 해부학적 구조로 보시면 이 뇌 한가운데 있는 부분을 중뇌라고 합니다. 이 중뇌에 까맣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게 흑색질이라는 곳이고 여기에 이제 도파민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 인해서 요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파민이 머리에 없어지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떨림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몸에 느려지는 그런 서동증, 한마디로 우리 흔히 얘기해서 몸이 운동완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몸이 느려지는 증상, 그다음에 몸이 굳어버리는 경직, 강직, 또 나중에 보행 장애가 생기면서 자세가 불안정해서 자주 넘어지는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것들을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파킨슨병은 이렇게 떨림이라든가 몸의 경직 또는 자세 불균형 같은 증상이 있기 전에 먼저 운동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비운동 증상이 전조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떨리기 전에 나오는 증상들인데요. 이거는 파킨슨병의 증상이 운동 증상이 나오기 뭐 짧게는 진짜 2-3년 전이고 길게는 몇십 년 전까지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보였었을 때는 '파킨슨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렘 수면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렘 수면 장애는 자다가 이렇게 잠꼬대도 하고 꿈을 몸으로 그대로 표현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질환을 렘 수면 장애라고 합니다. 흔히 자다가 잠꼬대를 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옆에 같이 주무시는 보호자분들이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다가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본인이 또 다른 데 부딪혀 다치기도 하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환자분 본인 자체는 자면서 이런 증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자다가 소리도 지르고 몸을 움직이기도 한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증상이 있고 이 증상이 있을 때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이고 파킨슨병이 생길 확률이 높은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렘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파킨슨병이 차후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파킨슨병을 조심하면서 증상을 조기 진단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병이 렘 수면 장애가 있다고 다 파킨슨병이 된다라고 걱정하실 정도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울증 또는 후각이 소실되는 증상들이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변비와 같은 증상들도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후각 소실, 변비 같은 증상들은 파킨슨병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다 모여 있으면 파킨슨병이 위험이 올라가니까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증상이긴 하지만 변비나 우울증, 후각 소실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면서 지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과 함께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떨림이나 운동 완만 같은 증상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혹시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이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 아까 말씀드리면 떨림, 특히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안정시 떨림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몸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점점 느려지는 그리고 표정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증상이 보일 수가 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걷는 것도 짜작짜작 종종 걸음을 걷게 되면서 차후에는 이제 자세까지 불안정해지는 그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 가지 증상들을 파킨슨병의 굉장히 중요한 주요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자분들의 이 4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떨림부터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떨림이 없이 그냥 몸이 그냥 느려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행이 먼저 안 느려져 가지고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병의 증상들이 뚜렷하게 보이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파킨슨병이 의심이 되는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신경과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 증상이 파킨슨병을 혹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지 아니면 파킨슨병을 의심하는 증상이긴 하지만 실제 파킨슨병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지를 감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진단법은 오늘 슬라이드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의 판단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검사들이 도움이 되는 검사들이 많이 있지만 신경과 전문의가 진단 기준에 맞추어서 파킨슨병에 합당한 소견이 보인다고 하면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임상적 진단 기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도파민 운반체 양전차 단층 촬영 우리가 보통 펫CT라고 불리는 특수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촬영을 하시면 상당히 높은 그 정확도로 진단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증상들 중에 하나라도 보이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조 증상들이 보이면서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 증상이 파킨슨병을 의심하는 상황인지를 확인을 하고 필요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도파민 펫CT 등의 검사들을 통해서 정확도가 높은 진단적 도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초기부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교정이나 적극적인 운동 요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와 달리 치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 기억력이 떨어지면 치매다.' 이런 많은 상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력 장애로 병원을 내원하시지만 파킨슨병은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고 운동 증상 이전에 비운동 증상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 증상을 가지고 파킨슨병 증상에도 여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전조 증상이고 어떤 것들이 주요 증상인지를 조금 알고 나한테 그런 증상이 나올 때는 진료를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금 말씀드렸던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외에도 숨어 있는 그런 비운동 증상들이 많습니다. 아까 전조 증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어떤 우울증 이 대표적인 또 비운동 증상이고 또 수면 장애 아까 렘 수면 장애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는
어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그 조절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다 돌아가는 신경들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압 조절, 심박수 조절, 땀 분비,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은 주의사항에 맞춰서 내 뇌가 알아서 이렇게 조절해 주는 신경들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심박수를 빨리 해야지 늦게 해야지라고 의도하지 않아도 상황에 맞추어서 자율적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신경이 자율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율신경이라는 말도 굉장히 생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상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혈압의 변동이 심해서 생기는 어지럼증,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 가장 대표적이고, 배뇨장애, 급박뇨, 소변을 볼 때 막 소변을 빨리 보게 되고 자주 보게 되는 그런 배뇨의 이상이 보일 수가 있고, 이유 없이 땀이 나거나 뭐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위 온도와 다르게 차갑거나 뜨거운 그런 이상 온도 감각을 느끼는 경우도 모두 이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에 해당됩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 증상과 비운동 떨림이나 보행장애 같은 그런 운동 증상 때문에도 물론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비운동 증상 때문에 더 많은 증상을 겪기 때문에 이런 비운동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병이 진행할수록 이제 파킨슨병도 역시 치매가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치매가 걸릴 확률이 한 8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치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보다는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라고 따로 병명이 되어 있고, 조금 양상이나 특징이 일반적인 알츠하이머병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아까 램수면 장애 외에도 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때 통증은 근육 통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피로감 같은 증상도 항상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또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중에는 변비 증상도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변 보는 거나 이런 소화기능 장애에도 굉장히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분을 진찰하는 데 있어서 떨리고 못 걷고를 보는 운동 증상에 대한 치료나 그런 증상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운동 증상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말씀할 것도 굉장히 많고 호소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파킨슨병의 증상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파킨슨병에 내가 걸리거나 걸리지 않거나 이런 증상들이 파킨슨 증상인 걸 잘 모르게 되면 단순히 떨리거나 종종걸음을 걷는 걸로만 파킨슨병 증상을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비특이적으로 뻐근하게 아프거나 변비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파킨슨병과는 별개의 증상으로 생각하고 진료실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좀 여유롭고 이러면 매번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지만, 알다시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진료 시간에 잘 확인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증상 가지고 다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게 파킨슨병 증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감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들어와서 먼저 이랑 연관이 되는 질문이라서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다가 꿈꾸며 잠꼬대하는 소리에 깰 때가 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잠꼬대하는 거랑 렘수면 장애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렘수면 장애를 확실하게 진단을 하려면 수면 다원 검사라고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뇌파 같은 거 붙여 가지고 하는 그런 검사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거기서 확신이 돼야 이게 확진된 렘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그 검사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잠꼬대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수면 장애 중에 꼭 렘수면 장애가 아니라 여러 다른 비슷한 유사한 수면 장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주무시는 거를 보지 않고 또 측정하지 않고는 단순히 잠꼬대라든가 또는 뭐 잠 못 잤다라든가 몸을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는 렘수면 장애라고 확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렘수면 장애라고 진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런 잠꼬대나 몸의 움직이는 걸 통해서 옆에 사람을 혹시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옆에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내가 다치거나 이런 일이 자주 반복을 한다면 저희가 렘 수면 장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투약으로 쪼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면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어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다시 돌아와서 파킨슨병으로 돌아가면 '왜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냐.'를 쪼끔 어렵게 보면 이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발견한 사람이 이제 독일말 발음으로 랩이고 영어 발음으로 루이라고 해서 이제 루이소체, 레비소체 이렇게 불리고 요즘 이제 레비소체로 통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 레비소체라는 병리적인 이 세포들이 있습니다. 병리적인 세포라 하면 한마디로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들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상 단백질이 이렇게 뭉치면서 정상적인 그 신경세포라고 하는 뉴런이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고 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마치 감염병처럼 이렇게 번지면서 파킨슨병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 우울증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이나 후각장애, 수면장애, 변비 이런 것들이 먼저 생깁니다. 밑에서 있을 때는. 왜냐하면 요 부분에 자율신경이나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 증상이 안 나오고 굉장히 비특이적으로 우울하기도 하고 냄새도 잘못 맡고 이런 증상이 나오다가 병이 진행을 하면서 이런 내비소체들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중뇌라고 하는 부분의 도파민 신경세포를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도파민이 본격적으로 장애를 입으면서 떨림이나 몸이 느려지고 경직, 보행 장애들이 생기게 됩니다. 병이 진행하면서 이 루이스처라는 세포들이 점점점점 더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걷는 것도 점점 어려워져서 자꾸 넘어지게 되고 전체 뇌로 퍼지니까 치매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거 외에도 발이 안 떨어지는 증상, 뭐 헛것이 보인다는 증상, 다른 지에서 잘 안 보이는 파킨슨병에서만 좀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의 진행은 이 병리 소견이 딱 퍼지는 양상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초기랑 중기랑 말기랑 병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파킨슨병은 떨리는 병, 파킨슨병은 넘어지는 병, 종종 걷는 병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유는 대부분 요 중기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 환자분들이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시고 저희도 그때 이상을 느끼고 '아 파킨슨병이겠구나.'라고 진단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보통 이 중기 때 병원에 많이 내오시고 요 증상이 파킨슨병의 주요한 증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전조부터 말기까지 쭉 이렇게 펼쳐서 보게 되면 시간을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20 년에서 25 년까지 저희가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길게는 30 년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조 증상들이 나오게 되고 운동 증상이 나오면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서 진단을 받으십니다. 그때 나오는 증상들이 떨림, 경직, 뭐 몸이 느려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요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운동 증상이고요. 밑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비운동 증상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빙산처럼 보여드렸던 것인데 왜 이걸 빙산의 일각을 하면 실제로 비운동 증상이 더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관리가 안 돼서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운동 증상에 대한 것들이 쪼끔 더 이렇게 환자분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파킨슨병의 초기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운동 동요 이상 운동증이라고 하는 거는 요때 약을 먹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증상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거의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이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혼기,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왜 정말 신혼처럼 너무너무 행복한 시기이기 때문에 약이 아주 반응이 좋은 시기가 있고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약 반응이 떨어지게 됩니다. 약 반응이 떨어지는 게 대표적인 게 약을 먹어도 약 작용 시간이 짧아져서 처음엔 2번 먹다가 3번 먹다가 4번 먹다가 이렇게 먹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상운동증은 그런데 약을 쪼끔 계속 먹다 보면 또
평소에는 옛날 초기 때는 안 생겼던 몸을 꼬이는 증상들이 생기는 걸 이상운동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파킨슨병을 도파민을 수용한 파킨슨병에서 도파민을 수용하는 그 수용체가 도파민을 흡수하는 그 능력들이 떨어져서 시 이 도파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게 너무 쪼끔만 떨어져도 몸에 힘이 빠지거나 쪼끔만 늘어져도 이상운동증이 생기는 이런 운동 합병증 증상을 대부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조차도 없어지고 아예 파킨슨병 약을 먹어도 도파민 계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때는 이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치매가 생기고 더 심해지면 이제 밥까지 못 먹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죄송합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 병의 그런 경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운동 증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얘기했었던 전조 증상부터 시작을 해서 치매라든가 또는 환시 또는 기립성 저혈압, 배뇨 장애들까지 병이 진행돼서 추가가 되고, 기존에 있던 비운동 증상들과 하나씩 추가되는 비운동 증상들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나중에 후기 때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것도 조기에 환자분들이 오시는 것도 어렵고, 초기에 진단해서 약을 쓰는 다음에 나중에 약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은 "아 그럼 초기 때 파킨슨병이 진단이 되거나 아니면 전 증상이 보일 때 딱 멈춰 주거나 먹게 해 주는 막아 주는 치료는 있나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굉장히 그 질문을 정말 좋은 답을 드리고 싶고,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떤 이 병의 진행을 탁 멈춰 주거나 또는 정말 확연하게 느려 주거나 하는 약물 치료는 아직은 개발된 게 없습니다. 물론 요즘 뭐 줄기세포도 있고 뭐 세포 치료도 있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도 있고. 언젠가는 이제 이 병의 진행을 좀 늦춰 주는 치료가 개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진행을 지금 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하는 거는 증상을 호전시켜 주는 치료 외에 이 진행 자체를 늦춰 주는 치료가 없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도 되고 저희도 환자분들의 병이 진행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게 실제 환자분을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현재까지는 꾸준한 운동과 관리가 이 병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중요한, 또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많은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 의사들이 하지만 이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하더라도 환자분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시면 어 인제 좀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인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파킨슨병은 '의사랑 환자랑 같이 치료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증상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을 때 혈압을 떨어뜨리고, 당뇨가 높을 때 혈당을 떨어뜨리는 치료, 이런 것들을 증상에 맞는 대증적인 치료라고 합니다. 파킨슨병도 이런 대증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없기 때문에 도파민 계열 약을 줘서 도파민을 넣어 주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전시켜 주는 치료가 현재 하는 약물 치료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치가 어렵고 그냥 증상만 치료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불치병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큼 내가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병의 경과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고혈압과 당뇨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만약에 당뇨에 걸리거나 고혈압에 걸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식이 조절과 운동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이를 적게 하고 운동을 하고 저염식이를 하면 당뇨병과 고혈압이 진행을 안 하 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파킨슨병도 뇌에서 생기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경과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불치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질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와 의사가 같이 해야 되는 질환이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원칙은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그게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사회생활이 됐든 그 생활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소 용량의 약을 드리는 겁니다. 최 최대 로 몸을 좋게 운동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 일을 할 영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용량의 약물 드리는 거 아까 얘기했었던 약효 소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우리가 좀 의사가 아껴 쓰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내서 안 쓸 건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일상생활을 생활할 수도 약을 써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남용하는 거를 우리가 항상 방지하면서 치료 전략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개개인의 맞춤 치료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치료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잘 방문할 수 있고 나를 오랫동안 알아줄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파킨슨병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가서 또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 보여드렸던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어 알기 위해서 또 많이 오랫동안 봤던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선생님을 정해서 오랫동안 다니시는 거를 항상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의 뭐 명의를 찾아서 뭐 큰 병원이나 이렇게 유명하신 선생님들을 찾아가는데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 너무 많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파킨슨병은 웬만한 신경과 전문의는 다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다만 그런 초기 진단은 좀 큰 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나중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자주 방문하고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한테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잘 병의 경과라든가 병에 대해서 많이 조절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하고 자주 얘기하고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큰 대학병원에서는 저희가 환자분들을 많이 더 들어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워낙 또 환자분들이 많고 진료 시간이 뭐 3 분에서 5분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다 들어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한 선생님을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추천드리는 이유는 파킨슨병의 관리 원칙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파킨슨에 걸렸다 또는 걸리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또는 걸렸을 때 초기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아까 그런 병의 경과를 쪼끔이나마 늦추고 또 관리할 수 있냐 이런 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이 해 주셔야 될 일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생활 습관의 교정이죠. 앞으로 말씀드릴 생활 습관의 교정을 하셔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 이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운동 하나의 주제로만 저희가 이 비욘디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정확하게 어떤 운동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굉장히 많은 비운동 증상들을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요법으로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진료실에서 듣는 말입니다. 항상 거의 한 절반 이상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질환들이 음식과 연관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전통적으로 또 뭔가 이 보양식이나 이런 걸로 병을 치료하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 정답은 일단 초기 때는 골고루 다 드세요가 정답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고는 사실 없습니다. 특별하게 뭘 챙겨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음식을 또 뭔가 억지로 안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기를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직까지 파킨슨병이 딱 좋다라고 나온 음식을 이 국내에서나 뭐 연구돼서 나온 가이드라인은 사실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이게 고단백 음식이라는 얘기들이 좀 주위에 나올 때가 있는데 중증의 파킨슨병이 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약효 소진 증상이라든가 이상운동증 같은 운동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는 약이 흡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십이지장에서 잘 흡수가 돼서 뇌까지 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서로 약 흡수가 이게 경쟁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가 좀 방해가 돼서 그때는 단백질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초기 때는 좀 상관이 없고 단백질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고 "잘 드셔라."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더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뭐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나온 얘기 중에
"지중해 음식이 가장 좋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직 국내에서 나온 연구는 없고 외국의 그런 서양에서 나온 결과만 보다 보니까 "지중해 음식이 가장 좋다."라는 걸로 서양 사람들한테 느끼기에 이게 습관 그 문화에 맞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중해 음식 뭐 많이 아시긴 하지만 실제 고령자 환자분들한테는 이 지중해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중해 음식이냐면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흔히 얘기하면 이제 과일이라든가 또는 통밀로 된 거, 야채, 그다음에 어떤 올리브 오일, 또 이런 적색 채소들, 또 이런 계란 같은 것들을 먹는 것들이 자주 먹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지중해 음식이고, 또 생선류의 섭취라든가 또 이 가금류라 그래서 이제 흰색 고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 또 이 고기를 굳이 먹는다고 하면 이제 적색 고기를 먹고 비계나 이런 것들 말고는 이렇게 먹는 게 보통 지중해 그리스식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파킨슨병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다른 그 퇴행성 다른 질환이나 어떤 혈관에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고, 권고도 되어 있습니다. 매일 먹는 건 이렇게 야채나 채소, 통밀빵 같은 건 매일 먹고, 또 주일에 몇 번 먹는 거 생선이나 이런 연어나 이런 것들은 새우 이런 것 갑각류는 또 주일에 몇 번씩 먹고, 그다음 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가금류를 먹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적색 고기를 먹어라. 이 다이어트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좋다고 되어 있고, 그거 외에도 어떤 단백질을 좀 줄이는 그런 식이라든가 또는 이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건 혈압을 줄이는 혈압 때 먹는 그런 저염식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들은 어 대부분 요런 지중해식에 있는 음식들이 그나마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설명을 할 때 이걸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물론 뭐 통밀빵 이런 거 이제 70대 80대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원래 평소에 안 먹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올리브 오일 뭐 우리나라 음식에 올리브 오일이 뭐가 들어가는지 쓸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하구식 지식의 식단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저도 찾아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통곡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많이 먹어라."라고 하고 있고, 이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올리브 오일에 해당되는 게 뭐 참기름, 들기름, 뭐 견과류 이런 쪽, 또 연어나 고등어, 꽁치에 있는 이런 생선들이 건강한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지만 그 적색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줄이고 우리 꽁치나 고등어 이런 해산물 이런 뭐 새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고, 우리나라한테 가장 맞는 그런 단백질은 이제 두부나 뭐 청국장 이런 것들이 이런 발효된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해조류 중에서 왜 채소 중에서도 나물 같은 건 쪼끔 이게 너무 좀 기름진 게 있어서 좀 안 좋다고 되어 있고, 보통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랑 또는 그런 가공되지 않은 채소를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발효식품으로 청국장과 된장이 좋다고 되어 있고, 요즘은 또 많이 드시는데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이 "당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걸로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뜻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할 때 어떤 몸에 좋은 음식, 뭐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하는 때 좋은 음식과 얼추 유사합니다. 아마 혈관을 좋게 하면서 뭐 같이 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혈관을 보호하는 식단이 파킨슨병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몇 가지 잠깐 관련돼 있는 질문을 말씀드리고, "이 오리고기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오리고기는 가금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리고기는 아까 제가 보여 드린 표에 의해서 한 주일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삼겹살이나 이런 것보다는 많이 드시는 게 또 된다, 뭐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가금류에 해당됐던 내용입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비운동 증상이 있는데 100%의 확률로 파킨슨이 나타날까요?"라고 질문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운동 증상이 다 있다고 해서 100%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분들은 또 다 나오는데 끝까지 괜찮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운동 증상이 있으면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러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걱정 때문에 너무 이게 내가 생길 거라도 그렇게 스러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률의 싸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최근 논문에 따르면 이거 비운동 증상을 뭐 조합해 가지고 요즘 나오는 AI가 예측을 하는 뭐 이렇게 진단을 해라, 이 연구적 목적으로만 진단이 따로 나온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률의 싸움이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제기했던 초기 증상이 나온다고 하면 빨리 우리가 파킨슨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그런 비운동 증상이 있다고 하면 아직 운동 증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파킨슨병에 에서 이 운동을 계속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의 중요성은 단순히 살을 빼고 심혈관 질환을 좋게 하는 걸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저희 신경 퇴행성 질환에서도 굉장히 큰 보호 효과와 예방 효과를 가집니다. 이 뇌의 그런 신경 성형이라고 해서 뇌의 가소성을 증가시키고, 파킨슨병에서도 뇌 흑색질을 증가시키고, 또 파킨슨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이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치매랑 또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뇌 훈련을 많이 하는 거랑 운동을 많이 하는 거랑 치매가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냐 했을 때 치매 운동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 치매뿐만 아니라 파킨슨병도 운동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파킨슨병 학회에서는 매년 이렇게 환자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이러이러한 운동을 하라라고 매번 뉴스레터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비운동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 아직 파킨슨병 증상이 없는 분들,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권고안에 맞춰서 운동을 매일매일 해서 내가 예방해 보겠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방금 말씀드린 중복됐는데 신경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제일 많이 또 질문하시는 부분이 "어떤 운동이 좋냐?"라는 부분이, 어떤 운동이 좋냐. 사실 어떤 운동 딱 하나가 좋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운동의 연구들이 나와 있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운동, 내가 평소 하던 운동, 나는 평생 수영을 정말 많이 했다 그러면 그걸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안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즐겨 하는 운동을 해라. 왜 그러냐면 꾸준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우리 살 뺄 때처럼 잠깐 하고 무슨 바디 프로필 찍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 정말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증상에 맞춤형으로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런 것들은 뭐 담당 의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헬스 트레이너랑 같이 상의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균형 감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잘 조절하는 게 뭐 요가 예를 들면, 또 걷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러닝, 좀 이렇게 힘차게 걷는 거. 난 자꾸 우울한 그런 비운동 증상이 있다고 하면 춤 같은 거, 댄스 같은 거 추면서 좀 기분도 좋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상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파킨슨병은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낙상이 있는 너무 위험한 운동은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한다면, 사실 어르신들한테 뭐 저희가 고령자분들한테 오시게 될 경우에 70-80대 환자분들한테 뭐 "필라테스를 해라. 요가를 해라." 그럼 "아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고 뭐 70대 이런 분들한테 갑자기 필라테스를 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생소하신 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운동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연구들이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운동을 추천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많이 물어보신 많이 걷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걷는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걸을 때 살살 걷게 되면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우리가 살 뺄 때랑 똑같아요.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해야 되고 몸을 굉장히 잘 건강하고 근육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살살 걷는다고 그게 살이 쫙 빠지거나 몸이 근육이 붙는 게 아닌 것처럼, 파킨슨병도 뭔가 좀 힘들게 좀 해야 운동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걷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팔을 이렇게 힘차게 걷는, 이렇게 왜 공원 가면 이렇게 팔을 많이 움직이면서 걷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경보롭게 걷는 것들을 많이 추천합니다. 이게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그 스키 폴대 가지고 걷는 거랑 그런 운동이 있다고 해서 노르딕 워킹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뭐 꼭 그렇게 스키 폴대를 안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팔을 좀 크게 하면서 빨리빨리 걷는 좀 숨차게 걷는 게 중요하다. 내가 평소에 헬스클럽을 계속 다니시던 분들은 헬스클럽에서 근력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칭 운동을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넘어질 것 같다고 하면 실내 자전거를 타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관절이 아파서 운동을 못 한다. 내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도 많고 이래서 그러신 분들은 수영 같은 걸 하게 되면 관절이나 요런 것들이 무리 없이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등산. 많이 물어보세요. 예. 등산은 효과는 있는데 관절에 좋지가 않아서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킨슨병이 좋아지고 관절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말고 왜 요즘 많이 하시는 사이클 굉장히 운동 효과는 좋죠. 근데 이제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런스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쳤을 때 더 많이 이런 골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등산과 사이클 우리나라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요거는 저희가 고령자들한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느 병의 중기 이상 되는 분들한테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안정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질문을 쪼끔 어 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동과 관련된 질문과 관련해서 고혈압이 있어서 저녁 먹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데 좋은 운동이 맞나요? 근데 고혈압도 물론 걷기 운동 당연히 좋죠. 예 당연히 좋고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요즘 뭐 10,000보 이상 걷는 것들을 저도 많이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혈압이든 또는 뭐 심혈관 질환이든 신경퇴행성 질환이든 항상 현재까지 나온 거는 중강도의 운동입니다. 아까 제가 팔을 힘차게 하라고 했던 거는 살살 걷는 것도 안 걷는 것보다 좋지만 쪼끔 더 힘들게 걷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항상 비유를 하는 게 '내가 좀 몸을 좀 근육질로 만들고 싶고 살도 좀 빼고 싶다.' 이럴 때 우리가 헬스 트레이너가 어떻게 시키나요? 굉장히 힘들게 유산소를 시키고 하잖아요. '살살 걷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다.'라는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질문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어지럼증이 굉장히 비트적으로 많이 나오시는데 어 항상 이 기립성 저혈압에서 이것 때문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할 거는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거의 여기 보이는 요런 이 일 요 요보다 1 리 보통 500 밀리짜리 물을 거의 한 번에 다 마실 정도로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이 드시고 밥 먹고 나서 많이 드시고 또 어지럽다 싶으면 많이 드시고 그래서 평소보다 한 1.23 배 정도의 물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어지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물 마시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시고 걷다가 어지러우면 잠깐 이렇게 앉아서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은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착용하는데 그것도 하고 나면 도움이 되고 잘 때 다리를 좀 높게 하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혈압을 좀 자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용 혈압계 같은 거 요즘 뭐 와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혈압을 좀 자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워치라든가 가정 혈압계를 사서 어지러울 때 좀 체크해서 적어 가지고 나중에 진료 볼 때 선생님 주시면 저희가 약 치료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꾸준한 운동들이 이런 장기적으로는 약 쓰고 이런 것보다 어지럼증을 개선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환자분한테 이렇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지럽지 않아도 뭐 물 많이 드시고 뭐 운동 계속하고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그런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비운동 증상 중에 변비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물론 변비약을 사서 먹어도 됩니다. 약국에서 변비약 사서 먹으면 되고 뭐 당장 병이 안 나오면 파킨슨병 병이 안 나오니까 약을 많이 먹어야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고숨을 쉬기가 변비에 도움이 되니까 충분한 물 섭취와 함께 야채 위주의 고섬유 식이를 하시고 많이 움직여야 이 장 운동이 좀 늘어나면서 변비가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먹나 또는 병원에서 약을 먹나 변비약을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도 현재 효과가 좋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자주 드시면 괜찮습니다. 잠꼬대가 심한 아까 비운동 증상이 잠꼬대가 심한 분들은 자꾸 움직여서 본인도 다칠 수도 있고 주위 분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변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해 놓고 주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자는 보호자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심한 분들은 이불에서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지 않도록 만약에 그렇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 침대보다는 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좀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면 먹는 약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은 있으면 내가 생활을 할 때 불편할 정도라고 하면 병원에서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투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아마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네요. "건강 보조식품 어떻게 할까요?" 요즘 또 많이 드시는 포스파티딜세린, 홍삼 뭐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영양제들, 비타민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공식 입장은 어 크게 먹어도 문제될 건 없지만 저희가 "이것들을 먹어서 파킨슨병이 좋다."라고 나온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보조식품은 그냥 보조일 뿐이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으면 보조식품이 아니라 그냥 치료제로 바뀌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파킨슨병에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다가 정확한 그 답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먹어서 좋으면 좋은 거고 뭐 선물 주면 그냥 먹는 거고 다만 또 너무 비싼 돈 주고 이런 걸 매번 이렇게 사서 드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저희 파킨슨병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질문을 좀 답하면서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파킨슨병이 심해지면서 운동 장애가 오면서 올 수 있는 합병증들 당연히 있죠. 예, 있고요. 어떤 합병증들이 올 수 있냐면 초기 때는 별 합병증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약 먹으면 또 멀쩡해지니까 일상적인 생활 충분히 가능하고 내가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없는데 이제 약발이 떨어지면서 이제 합병증이 많이 생기죠. 갑자기 이 약균이 떨어졌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 갑자기 몸이 안 움직여지거든요. 굶주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낙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왜냐하면 또 대부분 고령자들이시니까 넘어지면 또 이제 부러지고 이렇게 되시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장애를 우리가 잘 조절하지 않으면 낙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저희 팟캐스트에 연관이 있는 질문들을 하면 저 위에 거 아까 유치원 원장으로 있던 지인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왔어요. 이거는 질문이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예. 예, 뭐 이거랑 상관없는데 뭐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서 혈압 높게 나왔는데 155가 나왔는데 "컨디션이 나쁘면 혈압이 높게 나오나 봅니다."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 기립성 저혈압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혈압은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이게 병원에만 더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이트 가운만 보면 이 혈압이 높다 이런 고혈압도 있을 정도로 집에서 좀 멀쩡한데 병원 나오면 좀 더 높게 나오고 긴장하고 이러면 또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하려면 최소하게 이렇게 안정된 시간을 5분 이상 쟀었을 때 3번 4번 이렇게 쟀었을 때 혈압이 높을 때 고혈압이라 하기도 하고 정확한 진단하려면 24 시간 동안 혈압 측정기를 달고 고혈압을 진단을 합니다. 파킨슨병에서는 더더욱 더 그런 게 혈압의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떨 때는 200이 넘고 어떨 때는 80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인 그런 혈압을 보는 게 중요하지 한 번 높고 한 번 낮은 걸로 혈압이 높고 낮음을 보통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안 나왔을 때 높은 거는 당연하고요. 그건 다시 한번 재보고 계속 높게 나오면 어 이 24 시간 혈압 그 측정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한번 내과 병원 방문하시면 다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강의들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파킨슨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랑 의사랑 같이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하고 환자분들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 병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환자분들이 아니라 또 파킨슨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증상들을 좀 알고 적극적으로 운동이라든가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파킨슨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았든 모두 건강하게 파킨슨병 극복하거나 또는 예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어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강의는 이제 대한신경과학회에서 후원해서 하고 있는 강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의 내용은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오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또 시간에 또 기회 되면 또 많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